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김윤선이라고 하고요. 이미 강연 소개에서 보셨듯이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이고 30대 여성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봉급 생활자입니다. 저는 지금 부동산 회사에서 공간 콘텐츠를 만드는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는 이제 공간과 사물을 다룬 콘텐츠인 넥스트 매거진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브리크라는 매거진에서 일을 했고요. 제 첫 사회생활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디자이너로서 건축 설계 일을 하다가 지금은 에디터로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약간 커리어를 저렇게 확 전환했나?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책이 나왔는데요.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파주 출판 도시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갑자기 팝업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번씩 소개해보는 그런 걸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책에는 다능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다능인이라고 하면 능력이 여러 개다 뭐 이런 의미는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직업 여러 가지로 오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를 한 4년 반 정도 다니다가 2017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냐면 책을 너무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이랑 잡지를 좋아했는데 뭐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브랜드를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순간 조금 건축을 주제로 독립잡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저의 안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혼자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둔 거는 후회하지는 않았는데 혼자 뭔가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 시점에 제가 이 책을 만났었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직업적으로 에디터로 일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디터가 되려고 회사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 회사에 들어가서 에디터가 된 거죠. 네, 한 끗 차이지만 관점이 조금 다르죠. 네, 그렇게 시작한 에디터 일에는 건축이과와 일과 공통점이 있었어요.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건축가가 집을 짓는 일이라면 에디터는 글을 짓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서 글을 짓는 것과 집을 짓는 것이 상당히 그 사고의 과정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반으로 나눈 거는 사실 오늘 강연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강연 제목이 집의 기쁨과 슬픔이에요. 사실 이 제목은 지난 2월달, 3월달에 저한테 처음 강연 요청을 주셨을 때 잡은 건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은 얘기더라고요. 이제 흔히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면은 집의 기쁨, 슬픔이라고 하면은 뭐 기쁨은 집의 장점이 아닐까? 슬픔은 집의 단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너무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기뻤죠. 근데 하루 다녀보니까 이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기쁨이 갑자기 슬픔으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지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에 보시면은 이런 5가지 감정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저희 안에 모두 있는 것이다.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렇게 집과 방, 책상과 식탁, 집안의 집, 집 밖의 집, 최적화, 최저가, 그리고 공유와 점유 이렇게 5가지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 할 건데요.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 저의 집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의 집은 전용 면적 21제곱미터 한 6평 남짓 되는 서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전셋집입니다. 보시면 붙박이형 수납장이 있고 굉장히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제 3년 가까이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집을 한번 평면도를 손으로 그려봤어요. 보시면
제가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그 강연 소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안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남향이어야 되고 트윈 조망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단 이 집은 그 조건에 굉장히 부합하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사 날짜도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저한테 딱 맞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제법 바닥 면적을 차지하는 것들이 또 집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제가 그린 평면도가 저기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뭐 집을 선택하는 되게 소소한 이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싱크대 상부장이 뭐 이상한 라임색, 오렌지색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정갈한 숙색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간접 조명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또 갑자기 책이 나오는데 부재가 정말 좋아요. 항상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집을 골랐고, 저희 집은 이렇게 식물이 굉장히 많고 집이 많은 그런 집입니다. 생각보다 뭐 별게 없죠. 원래는 뭐 뭔가 에디터라고 하면 되게 막 취향, 감독 이런 걸 기대하실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MBTI에 T와 J형이 들어가는 인간이라서 상당히 합리성과 계획성을 추구하는 타입이라서, 보시면 빵과 사랑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빵을 좋아하는 타입. 그래서 이렇게 취향보다는 조금 현실적인 이유들로 집을 골랐고요. 제가 3년 가까이 이 집에 살면서 되게 좋은 부분도 느끼고 나쁜 부분도 발견했는데, 일단 뭐 창문을 활짝 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전에 살던 집은 딱 문을 열면은 그 앞집에 아주머니가 옥상에 빨래를 넣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런 게 안 보여서 좋았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 갑자기 어디서 들리는지 모를 어떤 이웃분의 재채기 소리가 들릴 때는, 아, 대체 이 오피스텔이 자재를 어떻게 쓴 건가 좀 그렇게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다양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집이랑 방입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강연 제목이 이것은 방의 이야기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럼 방과 집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접근하면은 집은 사람이나 동물이 비바람을 막고 살기 위해서 지은 건물, 방은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집을 보세요. 제 집은 원룸이죠. 그렇다면 이 집은 방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를 방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놀러와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 방에 놀러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제가 취재하면서 만났던 다른 집을 볼게요. 이것은 김계천 국민대 교수님이 설계한 한 칸집이라는 집입니다. 이거는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이에요. 그리고 모든 공간이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안에 벽이 없는 겁니다. 까맣게 표시된 부분만 벽이에요. 여기는 이제 내부에는 문이랑 벽이 없고 대신 그 미닫이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9개의 공간을 구획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원룸일까요? 원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래에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집입니다. 네. 이 집은 지금 넥스트 매거진에 실려 있고요. 깨알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을 볼게요. 여기는 네임리스 건축에서 설계한 9칸 집입니다. 아까 한 칸 집이랑 생김새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공간 구성은 전혀 다른데요. 이 집은 여기 안에는 벽으로 조금 막혀 있어요. 화장실 부분에만 문이 있고 화장실 제외하고는 문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한 칸 집을 원룸이라고 불러도 될까? 라고 말한 것과 달리 여기는 원룸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죠. 칸이 9개로 구획됐기 때문에 9칸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이렇게 이 가운데에는 천창이 있어가지고 이 가운데 공간에 테이블을 두고 쓰시더라고요. 네, 이 책도 제가 추천도서로 썼던 책인데 이 책에 그 내용이 실려 있고요.
자, 이 두 개 평면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되게 비슷한 듯 다른데, 제가 이 집들을 취재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던 거는, 공간을 이렇게 만든 만큼 사실 지금 평면도에는 예시로 이제 침실, 거실 뭐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 좀 제약을 덜 받고, 실제로 뭐 계절마다 방을 바꿔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기능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쓴다는 점에서는 그 쓰는 방식은 원룸이랑 별로 차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집이랑 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 그 둘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기준에는 약간 저는 방을 제 부모님 댁에 있는 방이나 아니면 뭐 호텔방 아니면 기숙사 방 뭐 그런 조금 주방이나 욕실이 없고 삶의 아주 최소한의 조건만을 만족하는 그런 물리적인 형태를 제가 방으로 인식하고, 집은 그 이외에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을 집으로 인식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집 구하기나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집방, 많이 아시는 다방, 오늘의 집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생각했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카테고리를 원룸, 투룸만 다루는 어플인가? 라고 생각을 원래 뭐 직방, 다방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방만 다루는 건 아니고 카테고리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집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실질적으로 집을 찾는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 맞춰진 이 어플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라는 뭐 그런 표현들보다는 실생활에서 쓰는 원룸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느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재밌었던 부분은 로고예요. 로고가 박공지붕 형태로 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요즘은 도시에서 박공지붕 형태로 된 집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박공지붕 집에 사시는 분 계시나요? 네, 한 분 계시군요. 네. 아무튼 단독주택 아니고서야 사실은 많지 않은데, 사실 이거는 전화기 아이콘 같은 거라고 느꼈어요. 요즘 학생들이나 되게 어린 친구들이 이 전화기 아이콘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것도 요렇게 하는 걸 알면은 뭐 9세대,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 신세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집의 개념이 약간 어떤 건물이나 그런 인식이 아니라 약간 방의 단위로 많이 바뀌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집과 방을 인식하는 과도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2020년에 1인 가구가 30%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소형주택이 늘고 방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원룸을 방이 아니라 집이라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러워지고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뭐 집이든 방이든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새삼 저도 이 기회에 한번 깨달아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책상과 식탁인데요. 집에 다들 테이블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테이블이 가장 집에서 제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제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책상이랑 식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책상은 보통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식탁은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저희 집에도 테이블이 한 개 있습니다. 저희 집 테이블은 딱 한 개인데 여기가 이제 식탁 겸 책상이에요. 이제 원래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저는 여기를 식탁으로 썼는데, 재택근무 같은 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가 책상으로 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 공간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용도로 쓰고 계시는 집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노말 건축사 사무소의 사무실인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21년까지는 일단 이렇게 쓰셨는데요. 일단 2층은 조세현 소장님이 거주하는 집이고, 3층은 거기도 집이면서 사무실로, 낮에는 사무실로 쓰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을 사무실 겸, 그 다음에 이제 아침과 저녁에는
그 식사가 이루어진 다이닝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제가 재밌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집과 사무실 공간이 분리가 따로 안 돼 있으니까 2층에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할 때 2층에서 나와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3층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취재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조세환 건축가는 설계할 때 이런 사무실, 뭐 주방 이런 명사로 이름을 정의하기보다는 일하기, 식사하기 같은 동사를 먼저 생각을 해본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공간을 대할 때 그 이름보다는 쓰임에 대해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상상의 나래를 더 펼칠 수 있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저희도 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 뭐 작은 공간도 조금 더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집 안의 집, 집 밖의 집이라는 제목인데요.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어라는 부제를 제가 달아봤는데 아마 이런 기분을 한 번쯤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분을 뭔가 저는 이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라는 기분을 뭔가 구속이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해방하고 싶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 드라마야말로 정말 해방이라는 단어를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극 중에서 경기도 수원시 근처에 삼포라는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삼포라는 도시는 시골 농촌 마을은 아닌데 일단 뭐 밭이 있고 싱크대 공장도 있고 좀 경기도 외곽에 약간 촌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그런 동네로 묘사가 돼요. 이제 극 중에서 이 삼남매, 여기 나온 삼남매는 삼포에 살면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 출퇴근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삼남매의 일상을 보면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피곤하고 막 그래요. 좀 우울한 느낌이에요. 근데 뭐 출퇴근 시간이 길면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극 중에서 이제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아.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 서울은 계란 노른자고 경기도는 계란 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남매는 이 노른자랑 흰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에서도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 이 왼쪽에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 중에서 외지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뭔가 이 사람은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 어떤 사고를 치고 왔나 싶은 그런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외지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아마 이 삼포가 그 해방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뭐 자기의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고 그냥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술을 먹고 그런 일상이 있는 해방의 공간이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삼남매랑 구씨한테 다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저의 본가는 경기도 평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이랑 평택을 굉장히 숱하게 오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 특히 주말에는 평택에서 보내고 주중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삼남매랑 구씨의 속성을 갖춘 그런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주말에 평택에 가면은 집에서 뭘 엄청 쉰다거나 뭘 거창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교회를 가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부모님도 뵙고 그냥 평택에서만 펼쳐지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회 초년생 시절에 저한테는 평택에서 있는 제 방이 약간 해방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집도 평택에 있는 집도 둘 다 진짜 내 집은 아니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티 노래 아시죠? 꺼내 먹어요라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노래 가사에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제가 그때 딱 느꼈던 기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집에 있는데 또 집에 가고 싶어 하신 분이 저 말고 또 있었습니다.
2008년에 엄마가 불났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거든요. 네, 이 드라마에서 이 김혜자 씨가 엄마로 나오는데요. 이 김혜자 씨는 40년 동안 주부로 일을 하면서 정말 육아, 뭐 남편 내조 이런 걸 전념해온 주부인데요. 그 김혜자 씨가 자기 생일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가출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집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집을 나가겠다고 시아버지한테 휴가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주부는 아니지만 되게 공감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2008년에 나왔을 때는 저 이 드라마를 되게 세세하게 다 보진 않았는데 너무 이 장면만은 굉장히 생생했었고,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엄마도 사실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죠. 집에 있는데도 또 집에 가신 분이 또 있습니다. 해방 열풍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해방을 이야기하신 분인데요. 이 집은 문도재 임태병 소장님이 설계하신 해방촌 해방구라는 집이에요. 여기는 서울시 후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60대 은퇴자이신 건축주 분이 지으신 도심 속에 있는 세컨하우스예요. 근데 일반적인 세컨하우스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본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서울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라고 하면은 보통 양평 막 이런 데에서 그런 전원주택이나 별장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좀 여러 가지 도시에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글도 읽고 책도 읽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특히 이 건축주분께서 이제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1층에 커다란 식당처럼 지금 보시면 바닥이 지금 다른 공간이랑 다르게 여기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말 식당 같은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네, 이런 공간이 있었고, 자, 이 집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기는 푸아와 프렌즈가 설계한 밀양에 있는 상남자의 집이라는 좀 재밌는 제목을 가진 집인데, 여기는 그 푸아 윤한재 소장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지트 같은 공간인데, 여기도 1시간 거리에 이제 어머니랑 사시는 집이 따로 있는데 자기만의 공간을 지으신 거죠. 여기서 뭐 특별히 하시진 않고 일주일에 몇 번 와가지고 그냥 있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 설계를 할 때 아버지의 요구사항이 되게 비상식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가스레인지는 업소용으로 해달라. 왜냐면 담배를 피워야 되니까 대형 환풍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을 거니까 뭐 방도 필요 없다. 그 대신 욕실은 아주 크게 해달라. 뭐 그런 요구들이 되게 생소했는데,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집은 원래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이나 과제 같은 거 할 때 집 놔두고 카페 같은 공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처럼 집이 좁은 사람들한테는 그 집이 약간 일종의 거실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저희 아버지도 집에서는 별로 정말 말이 정말 없으신데요. 카페나 음식점을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혼자 많이 하세요. 그것처럼 뭔가 약간 집이 정말 전통적인 역할, 그냥 몸을 쉴 수 있는 곳을 하는 역할이었다면은 이제 집 밖의 집, 그런 새로운 집들은 우리가 뭔가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 그런 정말 이제는 요즘에는 하나쯤은 필요한 게 아닐까. 뭐 그게 정말 집의 형태건 그냥 카페나 공원 이런 형태건 자기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삶에 있어야지 좀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버지니아 울프의 책처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최적화와 최저가. 사실 최적화와 최저가, 이게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네, 제가 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화장실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회색으로 해놓은 부분이 화장실인데, 일단 깨끗했고 제일 좋았던 건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데, 굉장히 콤팩트하게 돼 있어서 여긴 잘 최적화되어서 잘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달에 하우스 비전 전람회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진 첨부 못했습니다만 여기 5번에 양해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집에 갔는데 이 집도 상당히 뭐 여러 복잡한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진 않고 되게 심플한 집이었어요. 근데
욕실이 집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같이 갔던 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식물에 물을 줄 때도 편하고 뭐 간이 욕조를 갖다 놓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띵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최적화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가 사실은 최저가가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최저가는 그냥 가장 싼 값, 최적화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공간을 최적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건설의 VE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과다하게 설계하는 걸 막고 또 공사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신기술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설계사무소 다닐 때 2년차 때 굉장히 대규모 공공주택의 기술 제안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업을 수행했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제안에서 당선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선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비용이었어요.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까. 결과적으로는 몇 억 정도 절감하는 대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기본 설계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재를 변경한다거나 창문의 사양을 변경한다거나 좀 뭐 공용 공간을 축소한다거나 그러면 돈을 아끼는 게 조금 있었고 뭐 물론 거기에서 아낀 비용으로 어디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최적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저가로 만드는 일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제가 취재했던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 홍은동에 있는 남녀하우스라는 집인데요. 여기는 AOA 아키텍처에서 설계한 집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33평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협소주택까지는 아니지만 작은 집이죠. 왜냐면 한 층당 이제 4개 층으로 돼 있고 한 층당 한 7, 8평 정도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세요. 자, 화장실이 이렇게 2개나 있더라고요, 집에. 도면을 보시면은 2층에 화장실 널찍한 아까 그 화장실이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목에서 느끼셨듯이 이곳은 남녀 하우스잖아요. 여기는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가 2명이서 살아가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남자 화장실, 하나는 여자 화장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솔직히 이 33평 정도 되는 집에 거의 한 층의 반을 차지하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의아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은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데 한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최적화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한 칸집을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도면에는 예시로 된 가구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9칸 중에서 맨 가운데 칸은 공간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건축주분이 처음에 이 칸을 비워놨을 때 여기가 좀 쓸모없는 공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이 책장 앞에 있는 부분이 그 가운데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여기 너무 쓸모가 없는데 라고 느끼다가 이 공간이 있어서 집이 전체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다 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퍼즐 같은 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빈칸 같은 공간이 쓸모없는 공간이 그래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준으로 너무 최적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산다는 거는 자리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라는 건데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 집에서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짜여있기 때문에 빨래를 널려고 할 때 되게 요리조리 뭔가 이렇게 의자를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빨래를 널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죠. 약간은 그런 서글퍼지는 순간이 있는데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혼자 살면서도 사실 필요한 가전제품은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어떤 가전제품이 있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뭐 가습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제습기, 선풍기, 밥솥,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캡슐 머신, 헤어드라이어, CD 플레이어, 조명 3개, 믹서기, 냉장고, 세탁기, 스피커. 작은 집에도 정말 1인 가구에도 필요한 가전제품 유틸리티는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전제품을 저는 혼자 살지만 다 갖고 있지만 이 가전제품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집도 있었어요. 여기도 후암동에 위치한 후암이라는 집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거주자 6명에 이제 BUS 건축사무소 소장님들까지 8명이 거주하는 집이에요. 하지만 공유주택은 아니에요. 이제 이 6명 중에 한 친구가 건축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지으면서 친구들을 모아서 산 이제 다가구 주택인데요. 그리고 이제 위에 3층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층은 BUS 건축에서 사무실로 쓰시면서 거주 공간으로도 쓰고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집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철저히 공간 구분이 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이고 필요할 때면 한 집에 모이거나 아니면 뭐 1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캠핑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었어요. 원래 어렸을 때 되게 막연히 뭔가 친구들이랑 커서 다 같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실현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은 설계를 할 때 다 참여를 했어요. 건축주는 한 명이지만 총 4개 세대가 있는데 각자 원하는 바를 다 실현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대다수가 30대 분들이었는데 그때 취재할 때 들었던 말은 더 이상 내 집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아예 이렇게 좀 커뮤니티 속성이 있는 그런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공유주택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에피소드라는 공유주택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공간도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는 커뮤니티예요. 이제 뭐,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공간이라든지, 라운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공간보다는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사실 옆집에 사는지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알기가 싫어요. 왜냐면 그냥 괜히 좀 싫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6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가 6층 누르면은 저는 조금 이따 가요. 제 집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좀 이웃이 새로운 공포가 되는 지점인 거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데 조금 또 다른 방법으로 이웃이 된 공동체를 실현한 집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착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이제 문도재 임태도 소장님이 같이 기획하신 풍년빌라라는 집인데요. 이 집은 2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그런 취향이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지은 집이에요. 3세대가 살고 있고요. 3세대가 공간 분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1층부터 2층, 3층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여기는 굉장히 공간 분리는 3세대가 칼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집의 굉장히 특별한 점은 현관을 중심으로 거주자 모두에게 개방할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이 지금 조금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아까 그 해방구에서 보셨듯이 그 공간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신발을 신고 들어온다는 의미가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신발을 벗고 신고. 그래서 그런 거를 추구해서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게 해서 좀 더 공적 성격을 주면서 분명히 내가 주인이지만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적 성격을 강하게 준 집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약간 어색했지만, 이제 그 3세대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한테는 약간 언제나 내 이웃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안정감과 안도감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한테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뭐 일 얘기를 하려고 미팅을 하려고 왔을 때도 내 집, 너무 사생활에 노출된 내 집이 아니라 이런 공적 공간에서, 중간적인 공간에서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먼 친척이 놀러 오더라도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지만 집이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첨부해 놓은 것들이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 까맣게 해놓은 부분이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 세대의 입구와도 같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2세대 거실이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로비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도 공적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손님이 오면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도시에 산다는 건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도시에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도 또 누군가랑 같이 좀 더불어 살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런 게 도시에서 사는 가장 풍요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 인투 더 와일드를 보신 분이 있으세요?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한 10년 전에 영화를 봤었는데 지금도 이 장면이 너무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을 굉장히 머릿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는데, 행복은 누군가랑 공유할 때 실현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막 글을 쓰고, Happiness is only real when shared. 일단 제가 준비한 5가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항상 취재할 때마다 건축가 분이던 건축주 분이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집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좋은 집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정말 많은 답변들을 제가 정리해보니까 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조금 제가 인상적이었던 답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홍지학 건축가가 하신 말씀인데요. 예전에 이 소장님은 미국에서 목조주택에 사셨대요. 그때는 목조주택에 사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파트는 모든 게 다 외주로 되잖아요. 딱 누르면은 경비원이 와서 알아서 해주시고. 근데 그런 걸 하니까 뭔가 내가 진짜 산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 걸 원해서 아파트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전화 한 통이면 누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직접 몸을 써서 환경을 바꿔나가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집, 그런 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삶이 너무 편하면은 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좀 희생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만들면 손이 많이 가는 집을 짓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가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손이 많이 가는 집이라니. 이제 9가지 건축주께서는 화가분이세요. 이제 그분은 그림을 집에서 그리시는 분인데, 집에 있는 창문들이 자꾸 뭔가 이 장면을 그려라 이렇게 말을 건대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의 어떤 그런 범위가 달라졌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집은 내가 지향하는 삶을 사는데 가이드가 되어주는 곳이었으면 한다. 무작정 편하거나 쉬운 것보다는 살고자 하는 방향이나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곳이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내가 살아가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집, 예를 들어 한옥의 마당에서 이제 드러누워서 있는 습관 같은 것들, 스스로 이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집이 만들어주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그런 집. 그리고 이제 아까 해방을 이루셨던 건축주 분께서는 어떤 모습을 가진 집이든 집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집은 오고 싶은 장소, 돌아가고 싶은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맨날 질문만 해봤는데 정리를 해봤어요. 이 답변들 보면서 정말 세상엔 정말 다양하고 집도 많고 삶의 방식도 많은데 사실 정답이랑 해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식도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만큼 그런 다양한 감정처럼 존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좋고 그래서 싫다를 말하고 싶어지는 집,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따분함보다는 생활에서 끊임없이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제 집이 3년 정도 살고 있는데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여건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집이 또 너무 좋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집 소개에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저는 집 구조를 바꾸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막 갑자기 뜬금없는 일요일 밤 10시 이럴 때 막 집 구조를 바꾸는 습관이 있는데요. 갑자기 5월이 되니까 집 밖에 사람들이 많이 나다니고 그 다음에 초록초록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택근무할 때 이 풍경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테이블 위치를 한번 바꿔봤어요. 네. 물론 약간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배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꾸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어떻게 살았던 제 경험이 어떤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집이랑 삶의 방식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제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집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